안녕하세요, 정치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한국의 개인 파산 사건 처리입니다. 특히 최근 경향과 실제 환가 사례에 대한 변호사 분석, 또 관련 법원 실무 지침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이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 재산을 현금화하는 거, 이걸 환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변화가 있는지, 또 이게 여러분께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요. 예를 들면 법원에서 서류를 간소화한다거나 또 소액 사건 처리 기준이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배우자 재산 문제, 또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청구권에 대한 새로운 판례나 준칙이 적용되고 있는 점, 상속 재산 처리 기준이 마련된 것 등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아, 정말 다양한 변화가 있군요. 네, 이런 변화들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럼 가장 큰 흐름부터 짚어보죠. 전반적으로 환가가 줄어든다는 거, 이게 제일 눈에 띄는 변화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을 중심으로 시작된 변화인데요. 일단 파산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서류가 확 줄었어요. 14종으로요. 와, 14종이요. 많이 줄었네요. 네. 그리고 파산 관제인이라고 법원이 선임해서 절차 진행하고 재산 관리하는 전문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기본 서류 말고 추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이제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도록 했어요. 아, 그냥 무작정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불필요한 요구를 줄이려는 의도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채무자 전체 재산, 그러니까 파산 재단 총액이 1,1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걸 소액 사건이라고 보는데요. 네네, 소액 사건.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가급적 환가를 하지 않는 쪽으로 기준을 좀 세웠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좀 채무자 부담을 덜어주고 절차를 효율화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보이네요. 그럼 그 배우자 명의 재산이나 이용 관련해서는 어떤가요? 이것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일 텐데요. 맞습니다. 이것도 변화가 좀 있는데요. 개인회생 절차에 적용되던 실무 준칙이 있어요. 406호 준칙인데 이걸 파산 사건에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회생 절차 준칙을 파산해도요? 네. 핵심은 원칙적으로는 배우자 이름으로 된 재산은 파산 절차에서 청산 가치를 따질 때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만 배우자고고 실제로는 채무자 소유인 재산, 그러니까 명의신탁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파산 직전에 부당하게 배우자한테 넘긴 재산처럼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즉 부인권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아, 그런 경우는 당연히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또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권 문제, 이것도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 권리는 행사할지 말지가 본인 자유의사에 맡겨진 고유한 권리다, 이렇게 봤어요. 네. 그래서 채무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걸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거나 파산재단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배우자 재산은 기본적으로 별개로 보고 명의만 빌렸거나 부당하게 넘긴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문제가 되고 또 이혼 시 재산 나눠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본인이 행사 안 했으면 파산 재산은 아니다. 이런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는 어떤가요? 이것도 기준이 새로 생겼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장례 비용이나 절차 진행 비용, 인지대 송달료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은 파산재단에서 다른 빚보다 먼저 갚아주는 재단 채권으로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아, 장례 비용도요? 네, 부예금 내역 같은 걸로 소명이 안 되더라도 최소 200만 원부터는 장례비로 인정해주고요. 또 돌아가신 분이랑 같이 살던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요. 상속받은 주택 임차 보증금 중에서 법으로 압류 못하게 막아놓은 금액 있잖아요. 네,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 같은 거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런 금액은 특정 조건 아래서는 파산재단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와,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네요. 전반적으로 보면 확실히 채무자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 보장, 또 절차 간소화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럼 실제 사례들을 보면 어떤 특징들이 좀 보이나요?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보험 해약 환급금이나 가족한테 넘어갔던 재산 일부를 파산재단에 내고 사건을 좀 빨리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아 보이던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서류가 줄었다고 해서 조사를 아예 안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파산관제인은 여전히 금융거래 내역 같은 걸 통해서 좀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보인다거나 예를 들면 어떤 거죠? 가족한테 갑자기 큰돈을 보냈다거나 아니면 특정 채권자한테만 몰래 빚을 갚았다거나 이걸 편파변제라고 하죠. 아니면 재산을 좀 부당하게 처분해서 빼돌린 정황 이런 것들이 보이면 당연히 조사를 더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문제가 발견됐을 때 예전처럼 꼭 소송 같은 복잡한 절차, 뭐 부인권 형사 소송 같은 걸로 가기보다는요. 요즘은 그 문제되는 금액의 일부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내는 조건으로 일종의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아, 합의요. 네, 이걸 실무에서는 화해계약이나 이행화계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가족한테 증여했던 돈의 일부, 아니면 뭐 예상되는 보험 해약 환급금의 얼마, 상속 지분 중 일부 이런 것들을 파산재단에 납부하고 사건을 좀 신속하게 종결하는 거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려는 어떤 실무적인 판단이군요. 네, 그렇죠. 채무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파산 관제인 입장에서도 소송보다는 이게 더 효율적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최근 개인 파산 절차는 서류 간소화, 또 소액 사건은 환가를 좀 억제하고 배우자 재산이나 이혼 재산 분할 권리 보호는 강화하고 상속 재산 처리 기준은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채무자의 제기를 돕고 절차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적절한 재산 처분이나 편파 변제 같은 행위에 대한 감시와 조사는 여전히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고요. 그렇죠. 균형이 중요하니까요. 네. 채무자 부담은 덜어주면서도 또 채권자와 형평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 균형점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화해계약 같은 방식이 이런 실무적인 고민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이렇게 파산 절차가 변하고 특정 재산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가 혹시 사람들이 파산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재산을 관리하거나 빚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의 변화, 보호 정치와 조사 가능성을 미리 아는 것이 개인의 의사결정에 어떤 차이를 만들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